만약 부부가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화가 없고 늘 좋기만 하다면 이건 부부가 아닙니다. 이건 물건끼리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부는 늘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부가 갈등이 있다면 내가 정신이 영혼이 멀쩡하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스킨하고 로션을 쓰실 때 한번 보세요. 같은 제품을 샀는데 스킨은 늘 일찍 없어지고 로션은 꼭 남습니다. 후반전에 가면 로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도 로션이 남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우리나라 최고의 화장품 회사 회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을 바꿔달라. 스킨병은 크고 로션병은 좀 작게. 근데 바꾸지 않습니다. 이유가 장사 속이에요. 왜? 로션이 남기 때문에 같은 제품 스킨을 살 수밖에 없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로션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성은 심플 구조예요. 그래서 로션, 스킨 같고 여성은 멀티 구조예요. 복합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션 같습니다. 근데 스킨하고 로션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같아야 됩니까? 자, 그러면 왜 남성이 스킨 같고 여성이 로션 같냐면 우리가 수렵 시대로만 가보죠. 남성은 짐승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무기를 하나 들고 가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짐승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숨어서 들고 계속 가만히 혼자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성은요, 출산 때문에 그 모성 본능이 강해서 어떻게든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가 늘 짐승을 잡아오면 괜찮은데 낚시해 보시면 알지만 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여성들끼리 정보 교환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 교환이냐면 벌레는 어디에 많고 먹을 만한 열매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풀은 먹을 수 있고 어떤 풀은 독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정보 교환을 해서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을 하려면 일단 눈빛이든 말이든 손짓이든 무엇이든 의사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멀티 구조로 전환이 됩니다. 남성들은요, 그 결혼 기념일 까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속 썩었다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구조가 멀티 구조로 전환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서양 그 한국 남성들은요, 여기 여성들은요, 남편이 말을 너무 안 한다고 짜증을 내고 남성들은요, 아내가 너무 말이 많다고 짜증을 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게 멀티 구조로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서양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서양은 국토가 평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떼를 몰고 이동을 하려니까 전쟁이 잦고, 전쟁이 잦기 때문에 명령어와 대답어가 명료해야만 합니다. 여기 우리 그 대장께서 계신데, 군대 쟤들 장교 훈련 받을 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여덟 아홉 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포사격이나 무슨 사격을 할 때 지점을 정확하게 찍어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 그 전화로 남의 전화번호 받아서 이렇게 메모했는데 나중에 틀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의사 전달이 명료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농경국가, 산악국가, 정착국가,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사람은 벼슬아치나 장사치가 아니면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골 그 어른들 장날 장에 갔다 오면은 댕겨 왔나? 거시기가 안 부전하대. 그리고 거시기가 다음 장날 잠깐 댕겨 가겄대. 그리고 거시기는 송아지 났어. 재산 부럽구만. 거시기는 귀신도 모르는데 주인공 3명이 전부 거시기예요. 다 알아듣는 이유는 한 동네에서 늘 몇 대간에 늘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품앗이가 잘 되는 이유가 옛날 농경사회에서 그 한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우리 후손 때까지 내 소문이 나쁘게 나고 우리 집안이 나쁘게 나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나쁜 짓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앗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소설 쓰느라고 무당 관상 공부를 할 때 보면은요, 무당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뭐냐? 비방굿, 남을 해코지하는 굿과 도둑점은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누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내면 다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도둑점은 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끈끈한 정의 사회였습니다. 자, 이제 그 관상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남의 얼굴을 보고 알듯이 그들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대번에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관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화두는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그 귀신하고 도깨비가, 달걀 귀신을 비롯해서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 많던 귀신과 도깨비가 지금 다 어디로 갔죠? 이 천정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저 전기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밝아졌어요. 그래갖고 귀신 도깨비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인도, 네팔, 필리핀, 민다나오 그 반란군들 지역, 아프리카 밀림지대, 인도, 네팔, 사하라 사막, 뭐 이렇게 전기가 없는 곳은 지금도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도깨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걱정, 두려움, 어두움,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묻겠습니다. 그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그 회사인데, 그 빌딩이 오래된 빌딩입니다. 거기에서 귀신 소동이 있었어요. 이것을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며칠 만에 해결을 했어요. 귀신을. 다 아시는 거니까 여쭤볼게요. 귀신은 낮에 봤을까요? 밤에 봤을까요? 밤에. 그러면은 여자가 먼저 봤을까요? 남자가 먼저 봤을까요? 여자가. 그러면 건물 전체에서 어디서 봤을까요? 화장실. 다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퇴근하던 여성이 귀신을 봤는데, 진짜 귀신을 본 게 아니고 그 직전에 퇴근하던 여성이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를 꺼냈는데, 이거 꽂아놓는 사람이 잘못 꽂아가지고 뭉치로 쏟아지니까 어떡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퇴근을 했어요. 마지막에 퇴근하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느라고 문을 미니까 그 문을 미는 그 바람에 이게 우르르 쏟아지니까 이 양반이 어마야 하고 집에 가서 이튿날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야, 어젯밤에 화장실에 나 혼자 가는데
뭐가 우르르 쏟아졌어. 뭔가 있었어. 요 한마디인데 그 화장실에서만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른 쪽 화장실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인터뷰를 했더니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건물이라 문을 열면 안에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걸 없애고 문을 열면 저절로 전등이 켜지게 바꿨더니 그날부터 귀신이 싹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귀신은 내가 만든 건데 이런 귀신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귀신 없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 나쁜 귀신은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쓸만한 귀신이 있어요. 그 알라딘 램프의 요정 같은 귀신, 그 다음에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뛰어나오는 이런 도깨비 한 마리쯤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쓰레기처럼 쓸데 많은 게 없어요. 암세포 만드는데 가장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내장기를 망가뜨리고 피부 망가뜨리고 생각 망가뜨리고 근심 걱정 만들고 두려움 만들고 살맛 안 나게 하는 원자재가 생각의 쓰레기입니다. 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이렇게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 찔렸으면 빠질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빼세요? 생각의 쓰레기가 영혼에 박힌 가시하고 똑같아요.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살면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돌아서면 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여러 날 잠을 못 잤어요. 어제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술을 많이 취했고, 그제도 그 논산에 김홍신문학관 상냥식을 하는 바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오려고 늦으면 안 되니까요, 5시 반에 시계 2개를 자명종을 울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제 밖에 술을 그렇게 마시고 왔는데도 집에 와서 와인 한 잔에 수면 유도제 반알을 먹었어요. 그럼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눈을 탁 뜨니까 오늘 5시 15분이에요. 죽어도 못 일어나야 할 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부터 걱정을 한 거예요. 늦으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 그 윤 원장님한테 실수하면 이제 평생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한테 최면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딴 때 같으면 여기 오느라고 바쁜데 여유롭게도 왔지만은 집에서 신문 하나를 다 봤어요. 그만큼 꼼꼼하게 읽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제가 했느냐면, 아침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근데 후회를 했어요. 괜히 약속했구나. 근데 그 순간에요, 괜히 약속했구나 하고 여기 오면 제가 짜증이 나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무슨 생각했느냐, 오늘 가면은 대한민국의 리더 그룹을 만난다. 이분들의 정기를 내가 품고 돌아오면 내 인생이 황홀해진다. 이 생각을 하니까요, 갑자기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자유입니다. 자, 이게 자유로움인데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잘할 것 같죠? 말로는 저도 잘합니다. 근데 실제 부닥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하느냐면 나를 위해서 바꾸셔야 돼요.
자, 다들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그 다음에 잘 산 사람으로 알고,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뭐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아들 녀석이요, 그 군대를 제대하고 마지막 취업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 면접이에요. 이게 2배수를 뽑아놔요. 100명을 뽑을 때는 200명을 뽑아놓고 마지막 면접에서 반을 떨어뜨리고 반을 합격시켜요. 얼마나 중요한 면접입니까? 근데 그 총무이사가 이제 이력서를 보니까 아버지가 김아무개고 옆 가로 열고 소설가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누굽니까? 대답 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최인호 선생님입니다. 왜요? 저 어려서 맛있는 것도 사줬고 용돈도 줬고 저 줄에 서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총무이사가 고민하다가 한 번 더 물어봤대요. 저는 김홍신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놈이 숨도 안 쉬고 즉각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안 살아보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안 살아봤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저하고 살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 마찬가지예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전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면은요, 내 장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관계거든요. 근데 한 집에 살면 다 들켜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쌓이는데, 오늘 오실 때 전부 그 폐물, 인감도장, 집문서 다 가주셨잖아요. 두고 왔어요? 누굴 믿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처음에 만나서 사랑할 때는요, 100도로 끌어올라서 그런 사랑이지만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36.5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36.5도라는 것은 뭐예요? 첨벙 들어가도 뜨겁지 않고 나와도 차갑지 않고 그런 관계, 이게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신뢰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얼마나 가장 오랫동안 기억해 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식 아니에요. 부부예요. 제가 애달픈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애엄마가 죽은 지가 13년 반이 됐어요. 근데 죽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그 애엄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이 번호는 없는 전화입니다. 딱 한마디가 뜨더라고요. 그걸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시를 썼어요. 근데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한 걸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가장 아끼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년필, 그러니까 돈을 한 100만 원쯤 잃어버려도 아이 그깟 놈의 거 이러는데, 비싸지 않은 쓰던 만년필 몇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리면 한 6개월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한번 만년필 사서 써보세요. 저는 아직도 이게 손으로 못 쓰고 만년필로만 쓰는데요. 만년필 사면은 한 석 달 정도 써야 달아가지고 내 손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외국 만년필들은 알파벳 쓰기에 적당한 촉을 갖고 있어요. 한글을 쓰려면 자꾸 뜯겨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써야만 이게 내 손에 익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자꾸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아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명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 번 살 수 없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잘 놀다 가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그러면 누가 징벌하느냐? 내가 나를 징벌합니다. 어떻게 징벌하느냐? 늙어서 힘이 빠지면 그때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뻔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해야 했는데 안 했는데 그때 후회하면 뭐랍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저지른 사람의 몫은 있어도 기다리는 사람의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질러야 합니다.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하다못해 장희빈, 태조 이성계, 왕건, 이런 사람들에는 늘 영화나 이런 게 드라마가 되죠. 연산군 이런 거 다. 근데 이분들은요, 그 인생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동안 드라마를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올 초인가 만들었다가 실패했어요. 신사입니다. 왜? 삼각관계도 없고 탈도 없고 말썽도 없고 인생이 정말로 선비처럼 깔끔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릴 게 없는 거예요.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대요. 인생에서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100년 산 거와 같고,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100년을 살아도 10년도 못 산 거예요. 자기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거리는 늘 좋은 것만, 성공한 것만이 아니고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이 사회에 그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이야기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나가서 사고 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 이미 영혼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영혼의 상처가 그 흉터로 남으면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흉터라는 것은 분노, 화, 짜증 이걸로 남으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이것이 향기로 남으면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이야기거리입니다. 제가 한 집에 한 33년째 사는데요. 한 1년에 한 번씩 그 소나무 전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나무 전지를 하고 나면은 또 마당에 풀을 베고 나면은요, 며칠 동안 온 집안에 향기가 나요. 그럼 왜 나느냐? 나를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를 베면은 지가 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송진이 나오죠. 그죠? 벌레나 이런 것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향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상처가 없다면 송진이 나올 일이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 보면은 어려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 문학을 하는 제자들한테 제가 꼭 그런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토막토막이지만은 메모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보일 것이다. 이것이 자기만의 가진 스토리텔링인데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출세와 성공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출세는 흔히 사회적 직급이 높아지는 걸 출세라고 하고, 성공은 그러면 무엇인가를 보세요. 성공은 내 역할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보탬이 된 사람들, 그래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출세는 뭐냐? 사회적 직급이 높아진 사람들을 출세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다음 화두는요, 지난 겨울에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면은 남극의 펭귄들이 있죠. 펭귄들 보면 지들끼리 허들링을 하죠. 허들링은 뭐냐면 너무 춥기 때문에 이 맨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몸을 녹인 뒤에 밖으로 나와. 그렇게 해서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허들링인데, 허들링보다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훨씬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바닷속에는요, 그 바다 사자 같은 천적들이 많기 때문에 겁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허들링을 하다가 어떤 용감한 펭귄이 먼저 첨벙 뛰어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군중심리 때문에 모두 첨벙첨벙 뛰어들어가서 죽기도 하지만은 먹이도 구하고 새끼도 기르고 번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맨 먼저 뛰어든 펭귄을 영어에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고, 영어 관용어로는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용감한 자, 뛰어난 자, CEO, 지도자, 혁명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좋게 해요. 자, 묻겠습니다. 이 펭귄이요, 진짜 용감한 애일까요? 아니면은 병들었거나 몸이 허약해서 밀려서 굴러 떨어졌을까요? 예? 예. 우리가 펭귄을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용감한 걸로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용감한 애가 아니고 허약해서 밀려 굴러 떨어진 거였어요. 모든 짐승 세계는 이렇습니다. 허약하거나 병들었으면 전부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인류만이 병들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도태되어 가는 사람을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인류사가 이렇게 위대해진 겁니다. 자,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분하고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권총하고 실탄을 가지고 두 분이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도착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생존할 수 있을까요? 독이빨 없죠. 악어 같은 강인한 이빨과 등을 갖고 있지 않죠. 부레가 없어서 물속에 살 수가 없죠. 지렁이처럼 땅속에 살 수가 없죠.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죠. 사자와 표범처럼 용맹하고 강한 이빨과 발톱 없죠. 그 다음에 원숭이처럼 나무를 탈 수가 없죠. 어떻게 생존할까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요? 모든 포유류는요, 새끼가 태어나면은 애미의 부모의 뇌 크기의 45%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고 또 금방 애미를 쫓아다니는데, 사람은요 직립동물이 되면서 골반이 좁아져 가지고 21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9달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애가 우는 거예요. 왜? 내 크기의 25%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기르느냐? 더불어 함께 살아서.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위대해진 겁니다. 그러면은요, 인류가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한번 보죠. 이것을 어디서 찾느냐면 인연에서 찾아줘야 돼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쌀 하나가 바람에 휘날려 떨어지다가 하필 땅에 거꾸로 박혀있던 바늘 끝에 좁쌀이 탁 꽂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불교적 얘기를 빼고요, 바늘 한 개만 가지고 혼자 백두산에 올라가서 혼자 바늘 한 개만 가지고 백두산을 전부 파내서 평지를 만들면 한 겁이에요. 근데 억만 번을 백두산을 평지를 만들어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그러죠. 그래서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인연을 소중하게 가꾼 사람들의 특징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인연을 가꾼 사람들이 거의 다 성공을 해서 좋은 인연을,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달파하고 추억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인연을 잘 쌓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느낌에 아마 서로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상을 보니까 모두 다 좋은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요, 편안해요? 예? 세상이 복잡해요? 그러면 세상이 복잡할까요? 내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예, 내가 복잡하면 세상이 복잡하고요, 내가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한 겁니다. 저 외국에 있다가 외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한국 걱정하는 줄 아세요? 한국 금방 전쟁 나는 줄 알고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말고 여기서 좀 있다 가래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전부 멀쩡해요. 굉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걱정 안 되냐, 한국에 와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 혼자 죽는 거 아닌데 뭐 이래요.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죽는 거 아닌데라는 배심이 뭐예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배심이 뭐냐고요? 이게 인연의 배심이에요. 서양 사람은 아직도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나만 죽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함께 죽는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잘 노셨어요? 한국인이 잘 놀았다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노는 법을
배운 적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놀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놀면 나쁜 인간이었어요. 노는 사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남자가 잘 놀면 한량, 여자가 잘 놀면 환양 거식이었어요. 놀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60년대 GNP가 80달러가 안 됐는데 40년 만에 무려 250배 급성장한 세계 역사상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그 절박하고 가난하고 없고 인구도 적었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고 더군다나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근데 세계 교역 11대 강국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취업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아이 기르느라고 집장만 하느라고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절하게 산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유엔기구가 해마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143개 국가 중에 조사를 하면은 심하면은 119등까지 가요. 100등 안을 못 들어와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행복 어디 있죠? 예? 행복 어디 있죠? 내 마음에.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해요. 근데 묻지 않으면 마음 밖에 남이 가지고 있어요. 행복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이 두뇌가 좋아서 늘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인물, 학력, 집안, 돈, 명예, 권력, 아파트, 자동차 별걸 다 비교를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 주눅이 들어버려요. 이걸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동남아시아 가실 때 학원에 가서 한 6개월간 그 나라 말 배워가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냥 가요. 그런데 거기 가보세요. 단체 관광객들 순 우리말로 이거 가져와 치워 다 우리말로 해요. 근데 미국과 유럽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는 대로 먹고 말아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영어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괜히 계산을 해요. 그게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면은요, 한국인이 이게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요, 두뇌가. 그리고 민족별로는 남북한이 두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독일, 일본보다 한국인이 두뇌가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느냐? 자기 보호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체면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한국인은 체면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저 사모님이 만약에요, 식사를 좀 좋아하고 맛있게 드실 때 이렇게 말하면 한 3년 가요. 작작 먹어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 꼭 말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이고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맛있는 것 좀 사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도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인은 절대 체면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인은 두뇌가 좋기 때문에 자기 방어벽을 만드는데, 방어벽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그 국력, 인구수, 국토 면적 이런 거에 비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명품 천국입니다. 대신 짝퉁도 천국입니다. 성형도 천국입니다. 뒷동산에 올라갈 때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보여주는 것으로라도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그 복잡한 비교법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도가 낮아요. 근데 이것보다 나쁜 게 있어요. 한국인은 죽기 전에 10여 년간 전부 병자로 살아요. 거의 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그 의약품 소비 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2조 원입니다. OECD 국가에서 병원 출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작년에요, 그 지진 났을 때 제가 경주에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올 때, 아침에 출근할 때 가방 하나와 비닐팩 하나 두 개를 들고 나와요. 가방 안에는 폐물, 도장, 그 은행 통장, 폐물 이런 거 들어있고, 비닐팩에는 전부 약봉지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사면 약상자 열어보세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께서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이 세포를 보호하는 게 텔로메아거든요. 이 텔로메아가 한국인이 너무 애절하고 애타게 산 세월이 길어가지고 이 텔로메아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빨리 짧아졌어요. 이 두께가. 그래서 그 암 침투도 쉽고 질병 코드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건강해지는 방법, 관상 좋아지는 방법, 그 늙어서 병들지 않는 방법,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잘 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 바뀝니다. 자, 이 텔로메아가 짧아지면 이렇게 그 질병 코드에 잘 노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년에 이게 아파서 동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남의 힘으로 내가 생존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낙엽하고 똑같아요. 바람이 불으면 흩날리고 발표도 꼼짝을 못해요. 동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 영혼은 먼지가 돼요. 그러면 영혼은요, 남도 해코지하고 나도 해코지해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상에서 남의 힘으로 생존하면은 그건 살았다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젊어서 재밌게 신나게 멋지게 살았더라도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잘못 산 거죠. 그래서요, 이 텔로메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마 카나다하고 미국 그 의료팀에서 공개를 한 건데, 이게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제가 일러드리면 여러분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제가 말씀드려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예? 해요? 그거 노리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지금 부부싸움들 안 하시죠, 잘?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근데 그 부부싸움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부싸움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몸이요, 신비로워가지고 NK세포가 활동을 시작한대요. 근데 이 NK세포는요, 이렇게 혈관을 타고 돌다가 암세포가 있으면 끌어안고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생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생성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NK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하루나 이틀 가면 안 돼요. 이게 암세포한테 져요. 그러니까 빨리 잃어버리라는 거죠.
우스갯기로 이게 있어요. 그 부부싸움을 하니까 남편이 나가 그러니까 부인이 너 혼자 살아봐라 며칠 사나. 그럼 나갔다가 조금 있다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두고 나갔걸랑. 그러니까 뭐 비밀 통장인가 보다. 뭔데 그랬더니 당신. 이렇게 바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굉장히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요, 인생에서 강자의 논리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우리 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이 바람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그걸 쓸 때 제가 벽에다 붙여놓고 소설을 썼어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그걸 써붙여 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미워했더니 그 사람이 지난 여름에 벼락 맞아 죽었죠. 다 잘 먹고 살아요. 누가 죽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암세포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느님급이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진 마세요. 미운 사람 포기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에도 그냥 비교적 건강검진도 잘 안 하면서 그냥 견딜 수 있는 것이요, 미움 하나만 포기해도 견딜만 해요, 인생. 지난 몇 월 달인가요? 저 계엄 때 그 인간시장 쓰기 전에 도둑놈과 도둑님을 썼다가 제가 계엄사에 잡혀갔어요. 그때 저걸 잡아간 양반이 그 뒤에 국회의원도 했고 이제 전두환 최측근이죠.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조문을 가냐 안 가냐. 근데 가면은 보나마나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모였을 것 같아서 집에 앉아서 바로 무릎 꿇고 108배를 하면서 그 사람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용서했는지 잊어버렸는지 포기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제가 평온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미움은 포기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평온한 인생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실 때 그 크기, 색깔, 숫자만 보고 쓰시죠. 혹시 그 초상화 유심히 보시는 분 계세요? 돈 쓰실 때. 지금 꼭 충청도 온 것 같아요. 저 전라남도, 경상남도 뭐 이쪽 있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은 반응이요, 즉각 와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젯밤에도 저쪽 일산 쪽에 무슨 갔는데요. 가보니까 이렇게 벌써 사인 해달라고 종이 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증샷 찍고 뭐 사인 해달라고 다 그러는데, 충청도 우리 고향 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음식점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전부 이래요. 아무 말도 않고. 그리고 밥 먹고 일어나서 나오면 따라와요. 갖고 귓가에다 대고 기주 그래요. 그 지금 반응이 그렇다니까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돈 쓰실 때 초상화를 보고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죠? 그 5,000원권이 이율곡 선생이죠. 5만원권이 신사임당이죠. 이 두 초상화를 한 작가가 그렸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초상화 작가예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신데 이종상 화백 맞죠? 네. 이분이요, 올 1월 11일 날 그 이어령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시는 영정을 그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분이요, 재작년 봄에 또 한 분을 그렸어요. 지금 어디 가면 있냐면 해남 노구당에 가면 있어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느냐, 윤 씨 그 집안에 후손들이 찾아와서 애원을 해도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간곡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몇 년이 걸리던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는 조건이면 그리겠다. 그 후손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 해남에 내려갔는데 고산 선생이요, 이게 둘째, 이게 큰 집이 아니고 큰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의 또 둘째 아들이에요. 작은 집의 둘째 아들. 근데 큰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큰 아들을 못 보내고 둘째 아들 고산 선생을 큰 집으로 호적을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친아버지, 어머니, 형이 따로 계세요. 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이 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그 유골이 좀 나왔습니다. 그걸 DNA 검사를 했더니 어머니는 북방계열, 아버지는 남방계열이었어요. 근데 한국인이 이제 북방계열이 조금 많고 어머니 쪽 유전자가 좋으니까 어머니 쪽을 선택해서 3D 영상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느냐? 못 그려요. 어부사시사, 오후가 등을 다 낭송하고 그분의 일대기를 외우다시피 한 뒤에 향과 초를 켜놓고 절방석을 놓고 몇 달 동안 절만 합니다. 이걸 초혼이라고 해요. 혼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났더니 몇 달 뒤에 영상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3D 영상 작업한 덕을 봤지만 영상이 쫙 떠오르니까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이제 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접신이라고 합니다. 신을 접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무려 초상화 한 점을 그리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뒤에 후손에게 통보하니까 후손들이 와서 보더니 탄복을 하면서 닷새 뒤에 봉안식을 올리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를 했죠. 근데 이 초상화를 못 가져가요. 왜? 화가의 몸속으로 온 혼이 안 나갔기 때문에 벽에다 걸어놓고 이제 그림이 아니에요. 고산 선생이죠. 그래서 떠나십시오 하는 첨배에 절을 해요. 첨배가 이게 칠판이 없는데 첨이 뭐냐면요, 경주에 가면 첨성대 있죠. 그 첨성대의 그 첨자예요. 뭐냐면 눈목변에 이 말씀원으로 들어간 이게 첨성대가 무슨 뜻이냐면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 올려다보는 대가 첨성대예요. 그러니까 첨배래는 우러러 올려다보면서 떠나십시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배자는 그 절한다 그 뜻입니다. 그 첨배를 해요. 근데 며칠간 절을 했더니 탁 떠나는 순간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근데 왜 첨배를 해야 되느냐면요,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보니까 이 화가가 이미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까 뭐죠? 긴장이 풀려갖고 눈이 풀리고 사람이 좀 이상해져 있어요. 내비두면 돌아버려요.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못 가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못 가고 초상화만 싣고 가서
후손들 100여 명이 모여서 그 봉안식을 올리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우리 같으면 발견 못해요. 사진 작가가, 그 유명한 양반이 이걸 발견해요. 뭐냐, 큰 모니터를 놓고 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100여 명의 얼굴이 한 장에 몽타주로 완성된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DNA라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흔적은 없지만 내 몸속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내 자식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DNA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친일 사학, 중화 선비들, 그러니까 중국을 말하자면 섬기는 모화 선비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 고려 중기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했는가가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 기록이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줘야 돼요. 그 당나라가요, 백제 고구려 멸망할 때 소정방, 계필아력, 서린기 등 대장군들이 당 고종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족은 완악하고 굴종할 줄 모르고 반드시 독립하는 무서운 민족이니까 우리가 함락을 하면은 산에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죽이고 계집은 우리 군사들에게 전부 위문품으로 나눠주게 하십시오. 고종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너희들의 생각에 짐의 뜻과 같도다. 반드시 실행하라.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처절하게 멸망하고 역사서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랬는데도 30년 뒤에, 고구려 멸망한 30년 뒤에 대조영이 이끈 발해가 동무산에서 발해를 건국하고 그 뒤에 대무예, 그 아들이, 그러니까 발해 건국한 뒤에 32년째 되던 해에 당나라를 쳐들어가서 요하를 국경선으로 뺏어버리고 그 산동반도를 쳐들어가서 성장, 위해를 죽이고 산동반도를 모두 뺏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역사는 한 줄도 없어요. 전부 중국의 신당서, 구당서, 책본구에 고스란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종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신라 왕자 말하자면 그 인질로 잡고 있었거든요. 신라 왕자 김사란에게 국서를 줘요. 그 국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신라 성덕 왕에게 이렇게 보내요. 발해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위급지경에 처했으니 짐을 도와주면 큰 상을 드리겠소. 김유신 장군의 손자 김윤중 장군이 용맹하다 하니 그를 장수로 삼아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덕왕이 김윤중과 그의 동생 김윤문에게 군사를 줘서 발해의 주력군이 전부 당나라 쳐들어가 있는데 발해를 쳐들어갔는데 군사 반이 죽고 도망칩니다. 발해가 얼마나 큰 땅이었냐면 동북 삼성, 러시아 연해주 전체, 그 다음에 평양에서 주문진까지 이게 전부 발해 땅이었습니다. 만약 발해가 거란의 야유러부기한테 멸망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아무리 안 돼도 3억 명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신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얘기를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DNA. 여러분 애들 운동회 할 때 가서 보세요. 아, 얘가 이 집 자식이구나. 이거 거의 맞춥니다. 그죠? 물론 요즘 젊은 엄마들 약간 어렵긴 하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거의 맞춥니다. 손 댔어도.
두 번째, 옛날 구중궁궐에 임금님의 초상을 어진이라고 그러죠. 어진을 그리는 화가는 왕의 얼굴을 그렸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화가가 아니고 화사가 됩니다. 스승사자가 붙어요. 이 화사는 거의 젊은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노인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어떻게 살았나, 자식은 어떻게 키웠나, 소문은 어떤가, 이걸 다 확인한 뒤에 선정을 합니다. 두 번째, 왕의 초상화를 엉터리로 그렸으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반드시 죽여요. 대불경죄예요. 그러면 이 화사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왕을 못 보고 어떡하느냐,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얼굴을 못 보고 계신 쪽을 향해서 절만 하고 집을 옵니다. 그리고 궁궐 쪽을 향해서 향과 초를 켜고 절방석을 놓고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절만 합니다. 떠오를 때까지. 그 완성해서 통보하면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궁궐에서 어사가 어가행렬로 와서 풍악을 울리면서 어진만 모셔갑니다. 그러면 화가는, 그 화사는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며칠간. 왜? 며칠 동안 궁궐에서 가족과 대소신료가 품평회를 해요. 그럼 며칠 뒤에 어사가 다시 옵니다. 죽이러 오거나 큰 상을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 큰 상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어명이 기가 막힙니다. 갸르카도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어쩜 똑같이 그랬냐 이거죠. 이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그 사람이 가진 간절함, 애절함, 단련, 정진, 노력, 이 흔적이 바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괜찮은 귀신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괜찮은 귀신이라는 것은 창조적 시각이죠. 창조적 의식이죠. 옛날 그 유럽에서요, 어떤 왕이요, 왕자 시절에 이제 거기는 왕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왕이 되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자꾸 세우니까 왕이 됐는데 전쟁터에서 눈이 하나 칼 맞아갖고 눈이 빠졌어요. 근데 역대 왕의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옛날 사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화가 몇이 죽습니다. 초상화 그리다가. 근데 어떤 젊은 화가가 굉장히 큰 상을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도 귀신을 한 마리 가진 거죠. 왕의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느냐? 옆면으로 그렸어요. 그죠? 요 차이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성공이냐 출세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끝나시고 아니면 저녁이나 야 내가 소주 한 병 쏠게, 아니면 내가 커피 한 개 쏠게, 그러면 여러분 신용카드로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에요, 그 지방에서 강연을 하는데 2시에 강연인데 밥 먹기가 가는 시간하고 아주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파서 운전해 주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어디 가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골길을 가는데요, 지방도로 조그마한 식당인데 써붙였어요. 냉면 게시 5,000원 가자. 먹고 시골 동네라 좀 미안해서요, 신용카드 주기가 미안해서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나왔더니 운전하는 친구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가 왜 나한테 고맙냐? 내가 그대에게 고맙지. 그대가 오늘 나에게 세종대왕을 내 맘대로 하게 해줬잖아.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돈을 쓰실 때
돈을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사임당도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온 우주 역사상 여러분은 오직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확실한 주인입니다. 이게 주인답게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외국에 가서 돈을 쓰실 때도 그 나라 초대 대통령, 여왕, 황제 다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 정말 살맛이 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궁궐 얘기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옛날 구중 궁궐에요, 왕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꽃병이 무지하게 많죠. 이 꽃은 전부 가짜 꽃이에요.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진짜 꽃을 꽂아놨다면 감독과 작가가 가짜입니다. 공부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면 가짜 꽃을 꽂느냐? 아름다운 꽃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정신이 이 안에도 숨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은 백성이기 때문에 꺾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밥도 하늘이고 백성도 하늘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지만 그렇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 위대했습니다. 이 가짜 꽃을 만드는 화장들이 수십 명의 꽃만 만들어요. 비단, 한산모시, 노루털 같은 걸로. 그 가짜 꽃은요, 왕자, 공주 결혼할 때,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화병, 꽃을 다 바꿔요. 보통 6만 송에서 8만 송이에요. 꽃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자, 꽃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날라오면 얘들은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에요. 왜? 본능과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화병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무수히 날라듭니다. 왠 줄 아세요? 진짜 꽃술을 따서 꿀에 개어서 가짜 꽃술에 발라놨기 때문에, 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이 못 살던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괜찮은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의 찬란한 꽃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꿀을 남겨주신 것이고, 지금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이 땅을 너무 풍요롭게 만들어준 아름다운 꽃이고 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냥 살면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찬란한 꽃이라고 생각하면 더 찬란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찬란하게 사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여기 지금 몇 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아는 분들, 더 그 명망을 높이셔서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이 통일이 돼서 세상에 문명을 전달하는 가장 사람 살만한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 좋은 인연 덕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정기를 듬뿍 안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